네, 오늘은 그 정보보호론에 대한 모의고사 1회, 1회이고요. 인터넷을 서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올려져 있는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 보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그리고 너무 빨리 그 강의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적당한 수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 번호하고 서비스 틀린 거는 제가 이렇게 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잖아요. 포트 번호하고 서비스. 여기서 틀린 거는 161은 SNMP 맞고 144는 IMM 맞고 138은 넷바이오스 맞는데 팝3는 110번이에요. 110번. 110번이죠. 110번. 그러니까 이 포트 번호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포트 번호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만큼 외울 거냐가 문제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 몇 개 나와 있는데 요 열 몇 개는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지금 다 외웠나요? 네. 오케이. 10개. 오케이. 무조건 숙지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RIP하고 BGP하고 IDRP하고 OSPF는 라우팅 프로토콜이잖아요. 그죠? 그냥 줄여서 RP라고 할게요. 라우팅 프로토콜. RP죠, RP. 그리고 IGMP는 뭐예요? IGMP는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IGMP. 이거. 일단 뭔지 모르지만 OSPF하고 RIP하고 BGP하고 IDRP하고 다른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찍었네요. IGMP 뭐냐면 그룹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멀티캐스트 그룹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멀티캐스트 그룹 아시죠? 멀티캐스트 그룹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IGMP 됐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항상 맨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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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AS 이렇게 그려놓고 AS 그려놓고 AS 그려놓고 AS 그려놓고 AS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뭐 승실대학교,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를 RIP하고 OSPF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그다음에 경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BGP고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IDR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는 무조건 숙지해야 돼요. 오늘 나오는 건 무조건 숙지해야 돼요.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가상사단망 VPN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성격이 틀린 건인 거죠. VPN 보면 L2F, PPTB 그러니까 얘는 공이요. 이게 사용 안 되고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공이 가상사단망 VPN에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계층이 틀려요. 계층이. 얘하고 얘는요. 그렇죠. 2계층이 2계층. 그렇죠. 얘는 IPsek은 3계층인 거죠. 그 4계층은 뭐예요? 4계층은? 4계층? SSL 기억나시죠?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 공이 가상사단망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VPN에 사용되는 L2F, PPTP, L2TP는 2계층이고 IPsek은 3계층이고 4계층은 SSL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강의를 한 거니까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방법은 그냥 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 같은 애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터널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터널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 80% 정도 이득을 본다. 기존 전용망에 비해서 80% 정도 이득을 본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L2F, PPTP, L2TP는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렇죠? 터널링이 뭐냐면 퍼블릭에서 프라이빗 패킷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이게 더 씌우는 거니까 이 터널링이 이게 더 씌우는 거예요. 터널이 이게 더 씌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씌우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요런 문제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학 서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암호학적으로 확실한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 기출에서는요, 이게 암호학적으로 보안을 제공한다고 기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기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터널링만 하는 거지 보안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냥,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 크라임웨어는 말 그대로 이제 크라임이 범죄 같은 그 범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알지 못하게 보면은 불법적인 행동이나 동작 같은 걸 하잖아요. 크라임이란 자체, 그러니까 단어로 매칭해서 그냥 보세요. 크라임. 그리고 파밍은 도메인 자체 탈취하는 거, 그리고 피싱은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탈취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근데 스니핑은요, 뒤에 얘기는 맞아요. 이게 보면 네트워크상 남의 패턴을 독청하는 패킷 유형은 맞는데 적극적 공격은 아니죠. 스니핑은 소극적 공격. 이거 소극적 공격의 대표적이네요. 스니핑은 완전 소극적이에요. 완전 소극적.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적극적과 소극적을 어떻게 구분해요? 적극적과 소극적을 어떻게 그러니까 공격 중에 적극적과 소극적을 어떻게 구분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렇죠.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변조나 위조를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엿보기만 하는 거. 적극적은 수정을 가하거나 서비스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변조를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설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라임웨어 이렇게 정리하시면요. 불법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들을 악성 코드를 이렇게 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키로고 같은 거. 키로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내가 타이핑을 하면 그 정보를 이렇게 다 원격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나 패스워드나 중요 정보 같은 것들을 이런 게 이제 크라임웨어이죠. 그다음에 스니핑 기억나시죠? 스니핑은 원래라면 우리가 2계층이나 3계층에서 맥 정보하고 IP 정보랑 맞지 않으면 다 패킷을 드랍시켜 버려요. 원래 다 드랍시켜 버려요. 원래는 다 드랍시켜 버리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야. 보세요. 우리가 패킷을 ARP나 그런 것들을 브로드캐스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IP 얻어내가지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상대편한테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하는 거를. 근데 내가 스니핑 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 해당하는 그 랜카드에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어서 그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딱 키면 모든 패킷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만 있는 거예요. 볼 수만.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나시죠?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인데 얘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거고 스미싱은 SMS 피싱인데 스마트폰의 문자를 통해서 피싱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문자. 그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 파밍인데 파밍은 뭐냐면 사이트를 탈취해서 그 사이트를 탈취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암호학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속도를 높이는 게. 근데 대칭키는
일단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아지는 거고 비대칭키 공격키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키는 아닌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은 비대칭키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전자 서명 시에 메시지가 아니고 해시값에 서명하는 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비대칭키 공개키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죠. 자, 요게 문제인데요. 다음 중 위협받는 특성과 방지를 위한 암호 기술로 틀린 것은 이에요. 근데 공개키 암호는 무결성을 제공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는 인증을 제공하고 디지털 서명은 부인 봉쇄를 제공을 해요. 근데 일방향 해시 함수는요 기밀성을 제공하진 않아요. 기밀성을 제공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제공하는데 기밀성을 제공하지 않는데 요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제가 요거는 기본 이론 시간에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 가지고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해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알려드린 건데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안 줬으니까 요 그림이 없을 텐데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보시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위협받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방지를 위한 암호 기술이 있는데 대칭, 공개키, 비대칭, 일방향 해시, 메시지 인증 코드, 디지털 서명 있잖아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매칭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일방향 해시 함수가 기밀성을 제공하나요? 일방향 해시 함수가 기밀성을 제공하나요? 아니 제공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없잖아.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그림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해놓고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공하는 것들 다 매칭 하세요. 그러니까 다 제공하는 건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다 제공하는 거 말고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시험 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망설였죠. 그죠? 그렇다니까 이렇게 내버리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다 될 것 같잖아. 근데 확실하게 구분 져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구분 져서 이 그림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허를 찌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막상 물어보면 헷갈리는 것들. 됐죠? 자, 그리고 공개키 PKI에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이에요. 우리 그 국가직에서도 나왔지만 인증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폐기 목록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기 목록에 대해서 검증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폐기 목록은 주기적으로 이거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요 CRL이죠, 요 CRL. 근데 요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 거를 내가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고 싶으면 OCSP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RA하고 CA는 다른 얘기죠, 그죠? 등록 기간이랑 인증 기간은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OCSP 다시 정리하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 질의 메시지를 보내면 응답 메시지를 받는 그래서 고가의 증권 정보나 고액의 현금 거래 같은 아주 중요한 어떤 트랜잭션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꼭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CRL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등록 기간은 등록과 인증만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얘가 생성은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경우 폐지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언제냐면 내가 공개키를 등록했는데 자신이 개인 키를 잃어버린 경우 분신이나 도난 그래서 CRL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CRL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인증성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역으로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 CRL 시간차 공격 아시죠? 그러니까 메시지 보내고 CRL 얘기한 다음에 갱신되기 전에 돈 보냈으면 그 사람은 난 보낸 적 없어라고 거짓말하는 시간차 공격 가능하죠. 자, 인증기간은 키쌍을 작성하고 본인 인증하고 그 다음에 작성 발행하고
폐지하고 다 같이 다 인증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지를 한다고 했지 시험 지문에 나온 것처럼 삭제를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패치 목록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RFID, US 등과 같은 저전력 경량화를 요구하는 컴퓨팅 환경에서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가 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데 그 중에 제가 다 숙제라고 했잖아요. 6가지 다 숙제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하이트인 거죠. 하이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시드는 이렇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전자상거래 금융 무선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1999년 이런 것들. 한국인터넷진흥원 128비트 그리고 128비트와 256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키워드 되는 것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이게 시드예요, 시드.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 말머리 다 자르고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다 자르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이트인 거죠. 하이트는 저전력 경량화 그리고 얘는 보면 2005년도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64비트 블록 암호인 거고. 자, 그리고 아리아는 경량 환경과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서 한 거고 블록 크기는 128비트고 키 크기는 128, 192, 256. 얘는 AES하고 동일해요. AE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전체 구조가 인볼루셔널 SPN 구조. 그리고 라운드 수는 12, 14, 16. 라운드는 뭔지 아시죠? 암호화 복호화 한 번씩 수행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경량 환경인 하드웨어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발된 놈이고 더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나오면은 아리아의 약자가 학계, 리서치 연구소, 정부기관 뭐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아리아인 거. 그래서 아리아 참고 보시면요. 인볼루셔널 SPN 구조는 뭐냐면 베이스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 없고 SPN은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한데 인볼루션 SPN은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LA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고속환경 모바일 기기, 128비트, 2013년, 키 길이가 128, 192, 256. 그 다음에 페이스텔 구조. 페이스텔 구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SH, 유일하게 해시 함수죠. 얘는 유일하게 해시 함수이고 2014년 출력 길이는 224, 256, 384, 512. 그리고 얘는 머클 댐가드 구조라고 했고 머클은 우리 그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그 머클 트리의 그 머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클 댐가드 구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블록으로 잘라가지고 블록을 해시로 돌리고 다시 이거하고 요거를 다시 해시로 돌린 다음에 다시 얘네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복잡하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요. 자, 트로이 목마는 악의적인 공격자가 컴퓨터에 침투하기 위한 거고, 인터넷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인가되지 않은 성인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고, 스파이웨어는 자신이 설치된 원격지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요, 전파 특성이 없어요. 웜이죠, 웜. 그렇죠. 얘는 웜이죠, 웜. 웜이죠, 웜.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해서 시스템 파괴하는 거지 전파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도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는 건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복제해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이고요. 웜은 전파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트로이 목마하고 백도어는 틀려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트로이 목마는 백도어가 틀려요. 백도어는요, 같이 보는 경향도 있는데 원래는 좀 분리를 해야 돼요. 백도어는 이렇게 뒷문을 열어놓는 거고요. 뒷문 열어놓는 거 아시죠?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뒷문 열어놓는 거고,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가짜를 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갑자기 그 나쁜 애들이 실행되는 거죠. 그런 거고, 인터넷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그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 가서 걸리는 거고,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그러니까 내 정보를 이렇게 빼가는 거죠. 애드웨어가 또 있죠, 애드웨어. 애드웨어는 뭐냐면 광고하는 거죠, 광고. 그러니까 무작위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쿠키 수집해서 광고하는 거 같고. 제가 검색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 다 기반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요거 etc 패스워드 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자, 사용자 계정이랑요, 사용자 번호하고 그룹 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번호는 좀 애매한데 사용자 아이디예요. 사용자 아이디, 그룹 아이디이죠. 사용자 아이디, 그룹 아이디 같은 것들은 다 포함되는데, 암호화된 패스워드는요 여기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함됐어요. 옛날에는 포함됐는데 이거를 섀도우 파일로 옮겼어요. 섀도우 파일로. 왜 섀도우 파일로 옮겼었겠어요? 왜 섀도우 파일로,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패스워드 파일에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왜 섀도우 파일로 옮겼을까요? 분리죠. 맞아. 그 분산 저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워드에서 이렇게 탈취되는 거를 한 단계 더 이렇게 더 뎁스를 주면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 이유랑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 거 없는 건 엄청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거는 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숙지해야 돼요. 요거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무조건 숙지, 무조건. 1번은 사용자 계정, 2번은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2번은 의미 없어요. 2번은 의미 없는 애고, 얘는 그냥 패스워드가 섀도우 파일에 있다는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5번은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뭐냐면 우리가 파일 처음 부팅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이디를 만들면 그 아이디와 관련된 디렉토리를 줘요. 거기에서 작업하라고. 그게 이제 홈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여기 쉘 아시죠? 쉘? 쉘. 여러 가지 쉘 중에 있는데 어떤 쉘을 기본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해둔 시스템은 하니팟. 이거는 하니팟은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니팟에서 어떤 공격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없다? 공격에 대한 액션. 예를 들어 공격에 대한 액션이 뭐냐면 이런 거죠.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역추적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 없다? 허니팟에서 없다. 근데 허니팟은 허니팟가 유인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분석은 다른 애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공격에 대한 대응은 다른 애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웹쉘이 있고 랜섬웨어가 있고 스톡스넷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웹쉘 보시면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그러니까 업로드 그러니까 내가 원격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웹쉘을 실행하는 거죠. 웹쉘을 실행하게 되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아시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수행되는 스크립트인 거예요. 그죠? 서버 쪽에서 수행되는 스크립트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별도의 인증 없이 시스템을 쉽게 접속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쉘을 실행했기 때문에 인증 없이 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쉘이 실행된 권한에 따라서 명령 같은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로 그 쉘을 실행하면요,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 많지 않아요. 리눅스 사용해 보셨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루트 권한으로 사용되면은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는 악성 그 해커가 한 명령어를 쉘에 전달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웹쉘인 거예요. 웹쉘. 랜섬웨어는 이제 이건 당연히 너무나 유명한 거기 때문에 몸값이죠. 몸값 이렇게 암호화시켜서 돈 뜯어내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허니팟 이거 보시면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스템이고 공격자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고 공격이 있는지를 알아채는 도구이지 얘가 역으로 뭔가 공격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됐나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톡스넷 하면 저번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스카다 요거 스카다가 뭐냐면 국가 및 산업의 중요 기반 시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요걸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스카다라고 스카다. 요거를 대상으로 한 웜이죠. 굉장히 나쁜 놈이죠. 굉장히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스템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관리 시스템이나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얘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이제 공유 폴더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목표 시스템에 어떠한 포트가 열려 있는지 알아보는 공격 방식은 스캐닝인 거죠. 스캐닝. 뭐 IP 스캐닝도 있고 포트 스캐닝도 있는데 통칭해서 그냥 스캐닝인 거죠. 스캐닝. IP 스캐닝은 그러니까 IP가 어떤 게 있는지, 포트는 어떤 게 열려져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IP하고 포트 스캐닝이 있고 그다음에 스푸핑이 있고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고 스니핑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돼 있는데요. 버퍼하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제가 버퍼죠. 스택이 버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스택이 있으면 얘가 버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복귀 주소 같은 것들, 리턴 어드레스 덮어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딱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야 된다. 이렇게 어디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밀어야 되는. 그래서 요게 버퍼 오버플로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고 힙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뭐 같은 개념인 거고. 그래서 스택과 힙 버퍼 오버플로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 그림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요거? 요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 그렇죠. 3번에서 요거
요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큐어 코딩에서 strcpy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큐어 코딩이 뭐냐면 절대 이런 함수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는 이렇게 이 버퍼로 채워져 있는 거, 스택에 있는 이 버퍼를 계속 하면서 얘가 원래 10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20바이트를 덮쳐버리면 넘어서 되는 거잖아요. 리턴 어드레스도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더 깊게 이거에 뭐 더 깊게는 뭐 예를 들어서 막는 방법, 무효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다 숙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strn cpi라고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바뀌 그거를 n 그렇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strn cpi인 거죠. 그게 시큐어 코딩인 거예요. 시큐어 코딩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시큐어 코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엔 힙인데요. 그러니까 스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택은 여기에 있는 리턴 어드레스를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힙은 여기에 있는 어떤 리턴 어드레스 같은 것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힙에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있는 거를 밀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로 쓰는 거죠.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밀고, 얘는 이렇게 밀고, 얘는 이렇게 밀고, 얘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렇죠. 별거 아니죠. 이제 충분히 밀 수 있겠구나 생각되죠. 충분히 밀어가지고 원하는 걸 쓸 수 있겠구나 생각되죠. 포맷 스트링 공격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포맷 스트링 공격 기억나시죠? 포맷 스트링 공격. 그것도 밀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요, 시큐어 코딩 보시면 안전한 함수 사용하는 건데 어떤 놈이 취약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취약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외울 필요 없이요, 딱 하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중간에 n이 있는지의 여부. n이 뭐냐면 길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길이를 조절하는지의 여부가 있으면 좋은 놈이고요. 아니면 없으면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대상인 거예요. 자, 정말 무식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어떤 거라고 하면 n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 길이를 제한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만. 됐죠?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strcpy는 n이 없는데 여기 보면 strncpy는 여기 사이즈 오브 요 n이 있잖아요. 요게 n이라는 거예요. 요게. 사이즈 오브 버퍼 마이너스 1이 사이즈인 거예요.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죠. 사이즈 조절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get인데요. f get는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이즈 오브가 있어야 돼요. 사이즈 재는 놈이 있어요. 사이즈 재는 놈. 여기 보세요. 스캔F도 같은 건데요. 얘는 지금 사이즈를 이렇게 재고 있잖아요. 79라는 놈, 79바이트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사이즈를 제한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감으로 이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있으면 좋은 놈이고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캐릭터의 스트링하고 그 길이를 정했으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1 뺀 값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 왜냐면 뒤에 널이 들어가니까. 맞아. 영 기준으로 하기 그게 아니고요. 80인데 맨 마지막은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문자열은 이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빼야 돼요. 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딩할 때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문자열은 그걸로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열이 딱 안 끝나요. 그래서 뒤에 항상 슬래시 0이 들어가요. 이게 한자, 이게 한 글자. 그러면 문자열이 끝인 줄 아는 거거든요. 됐죠? 이런 식으로. 79라는 게 궁금했구나. 여기 항상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궁금했구나. 이제
여유가 좀 되니까 궁금해지죠. 여유가 없었을 때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잖아. 그죠? 자, 스푸핑은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스푸핑은 도대체 왜 스푸핑을 하냐라는 건데요. 얘는 스니핑을 하기 위해서, 스니핑을 하기 위해서 스푸핑을 하는 거예요. 도청이 스니핑이 훔쳐보는 거. 스니핑 엿보는 엿보. 스푸핑이 얘는 변조. 도청. 엿보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RP 변조하는 거죠. ARP를 왜 변조하냐면 원래는 서로 이렇게 AA, BB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변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CC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조된 거잖아요. 원래는 AA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CC로 알려졌으니까 ARP가 AA에서 CC로 바뀐 거죠. 요게 변조예요. 변조. 됐죠? 이런 변조. 요게 스니핑을 위한 거다. 스니핑, 스푸핑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그림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요거 아까 스니핑의 원리. 같은 스니핑의 원리 기억나시죠? 요거 원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로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스캐닝 보시면 IP 스캐닝도 있고 포트 스캐닝인데 이제 포트 스캐닝에 대한 건데요. 포트 스캐닝 보면 포트가 열려져 있는 거를 찾아서 그 포트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기 위한 거고, 첫 번째 공격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80번 열려 있으면 웹을 사용하고 있네? 그럼 내가 웹을 공격할 수 있겠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21번이 뭐 FTP를 공격할 수 있겠네?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제 UDP 포트 스캐닝이 있고 TCP 포트 스캐닝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열려져 있으면요. UDP는 좀 그렇죠. 열려져 있으면 UDP 패킷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UDP를 열려져 있는 놈한테 이렇게 보내면요. 열려져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열려져 있으면. 안 열려져 있으면 어떤 그냥 응답 무슨 뭐 unreachable 무슨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열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TCP 포트 스캐닝은 여기 보면 TCP 플래그 같은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씬이나 핀이나 그런 플래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보내요. 만약에 열려져 있으면 받아요. 만약에 안 열려져 있으면 거꾸로 리셋을 보내요. 리셋을. 안 열려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려져 있는지 열려져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약점이죠. 약점. 원래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자, 그 다음에 요거 계획, 실행, 점검, 개선, 사이클을 지칭하는 용어는 PDCA죠. PDCA, Plan, Do, Check.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PIMS하고 ISMS고, 그 다음에 PIPL은 PIMS 전에 나온 놈이죠. 개인정보를 위한 놈이죠. PIMS 전에 나온 놈. 지금은 PIPL이 PIMS에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ISMS하고 PIMS고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게 PDCA라는 놈이다. PDCA라는 놈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PDCA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Plan, Do, Check, Act죠. 그리고 이 PDCA를 정보보호에 적용시킨 게 ISMS죠. PDCA를 정보보호에 적용시킨 게 ISMS고, 그다음에 이거를 개인정보에 적용시킨 게 PIMS죠. 됐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전반적인 것과 세부적인 거가 다 머릿속에 이렇게 다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됐죠? 다 정리되는
순간이니까. 그죠? 됐나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IPsek에 직간접적으로 기밀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에요. 자, 이제 기밀성은 사실 이제 암호화잖아요. 암호화인데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는 ESP라고 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제공하죠. 암호화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는 SPI를 서로 교환하는데 요 SPI는 뭐냐면요. 서로 어떤 암호화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가 IK가 그러면 얘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밀성을 제공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이 authentication 헤더는요 기밀성을 제공하잖아요. 그냥 인증만 제공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거 확실히 구분 지시고 그다음에 이후의 얘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